부동산학 개론 강량구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왕초보 과정이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감정평가라는 파트를 이제 학습할 겁니다. 어떤가요? 감정평가라는 용어 평소에 좀 접해 보셨던 용어인가요? 뉴스를 보게 되면 거기서는 자주 이렇게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감정이 뭘까요? 감정. 감정 상했다고 할 때 그 감정은 아닌 것 같다, 그죠? 감정이라는 얘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감정이고요. 그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1억짜리야. 아니야, 이게 10억짜리야. 가격을 부여하는 과정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쭉 이어서 감정평가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감정평가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액을 부여하는 과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감정평가입니다. 여러분 TV 프로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 TV 프로 보신 적 있죠? 자, 그러면 그 프로를 한번 지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진품 명품을 보면 그 전문가분들이 나와 있죠. 자, 그 전문가분들 앞에 보면 팻말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평가사라고 되어 있던가요? 감정위원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평가위원이라고 되어 있던가요? 어떤가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고 이제 TV에서 이제 그 프로를 보실 때 그분들 앞에 뭐라고 적히는지 잘 보세요. 그분들은 감정위원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신데 그분들은 이거 얼마짜리야? 요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 프로에서는 마지막에 가격을 제시할까요? 그렇죠. 그 프로를 보고 있는 일반 시청자분은 거기 나와 있는 그 물건이 진품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1,000만 원짜리입니다. 1억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프로의 재미를 업시킬 목적으로 가격을 제시할 뿐이지 그분들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프로를 계속 떠올려 봐요. 어떤 의뢰인이 오랫동안 집안에 내려오는 물건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 하나 가지고 나오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던가요? 쭉 분석하더니 이거는 어느 시대에 누가 만들었고 어떤 물건으로 이용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 주둥이에 금이 좀 많이 가 있어서 만일 주둥이에 금이 안 가 있다면 가치는 정말 좋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얼만큼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어느 시대에 누가 만들었으며 그때 당시 어떤 용도로 이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정위원이죠. 자, 그로 인해서 얘는 10억짜리야. 이게 평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감정평가 우리 쪽으로 영역으로 넘어와서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그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죠. 층간소음은, 주차장 면적은, 동과 동의 간격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 제한 물건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학구는 어떤지, 시장과의 거리는 어떤지 이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얘는 5억짜리야, 10억짜리야, 20억짜리야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게 감정평가죠.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딱 한 후에 이 아파트는 10억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것은 가격을 말할까요? 가치를 말할까요? 감정평가사들은 가치의 전문가들입니다.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는 우리는 시가를 알고 있죠. 시가를.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시장에서 11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가치는 10억짜리인데 지금 시장에서 11억에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고평가된 거죠. 고평가된 거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일에 가격이 8억에 거래되고 있다. 저평가된 거죠. 그럼 이렇게 저평가된 아파트가
여러분 중개사무실에 팔아달라고 매각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잡아야죠. 아니 일단 이것은 중개사법을 다루게 된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안 사면 여러분 명의로 안 사면 되죠. 여러분 가족 명의로 사시면 되죠.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지 부동산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험에 왜 구태여 감정평가라는 개념을 집어넣었을까?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인 평가만 할 수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평가만 할 수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시가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 가치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분석할 때, 땅을 분석할 때, 상가를 분석할 때, 야 여기니까 가치는 이 정도는 형성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처럼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분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치가 어느 정도일 거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고객에게 컨설팅 할 때도 완전히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 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험은 어려워요. 감정평가사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은 어려운데 실제 이제 감정평가에 우리는 디테일한 어떤 평가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개업을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중개사인 나 입장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업만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이지만 그리고 나 스스로는 이미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자 여러분 투기하자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투기하자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또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투자자적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투자자적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컨설팅 능력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고객 또한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의 시각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공인중개사는 말입니다. 중개 시각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의 시각을 같이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다른 중개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중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시각을 넓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괴롭히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쉬워요.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을 잘 보세요. 아, 그러면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A라는 방법 사용하세요. 이럴 때는 B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곧 다시 되돌아와서 시험 문제로 출제한다면 자, 이럴 때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까? 두 번째, B라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구하는 겁니까?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낸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퀴즈를 보고 자, 이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답을 우리 EBS 질문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강량구 밴드에 들어와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분위기를 보니까 가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쌀 것 같아요? 쌀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제가 어딜 가서 이 사진을 탁 보여드리면 비싼 아파트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냐고 물어보면 전부 다 앞에 보이는 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강인지 바다인지 일단 그걸 일단 묻어놓고요. 자, 그런데 강입니다. 강.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강을 끼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바로 말할까요? 이게 주변 상황인데요. 그죠? 조망인데요. 그런데
산이 조망되는 것보다 왜 강이 조망되거나 바다가 조망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현실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질문하든 비싸다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이제 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투자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얼마일까? 또는 판다면 이거 얼마에 파는 게 적당할까? 아니면 가격을 책정을 한다면 얼마에 책정하는 게 좋을까? 자, 이제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들을 평가 의뢰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방법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돼 있죠. 그럼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비용 얼마나 들어갔지? 재료비 얼마나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고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그 들어간 비용들이 1억이야. 그러면 1억짜리인 거죠. 들어간 비용이 10억이야. 그러면 10억짜리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을 구하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방법 한번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요새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하면 되죠. 그죠? 그게 지금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얼마에 거래되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용이 10억 들어갔는데 시장에서는 15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그럼 10억이 중요합니까? 15억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15억이 중요하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비용은 10억 들어갔지만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되면 이거 5억짜리인 거죠. 시장에서 20억에 거래되면 이건 20억짜리인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지금 현재는 보이시는 이 부동산이 아파트니까 주거용 부동산하고는 실은 안 맞아요. 상업용 부동산에 적합한 방식인데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도 아파트를 살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죠. 자, 요 세 번째 방식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때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보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세대수가 많은 걸 선호하십니까? 팔 때 편하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세대수가 많은 게 팔 때 편할까요? 왜 잘 팔릴까요? 나홀로보다. 자, 이제 우리는 전문가라 그랬죠. 자, 우리 주택법이 말입니다.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겠죠. 자, 그래서 요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법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세요, 이런 시설을 갖추세요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보러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아파트 보러 가면 뭘 봅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 동일한 방에 들어가서 뭐 조망도 바라보고 내부도 보고 화장실 상태도 보고 주방도 보고 이렇게 하죠. 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에 각종 부대 시설이, 복지 시설이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나홀로 아파트와 비교해 봐요. 나홀로 아파트인 경우는 그런 부대 시설, 복지 시설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제반적인 시설들이 많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살 때 세대수가 많은 걸 선호하십니까? 팔 때 잘 팔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세대수가 많은 걸 선호하십니까? 각종 복지시설이나 복리시설이 많으니까.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커뮤니티가 그만큼 좋아지겠죠. 편리하겠죠. 어디 멀리 안 나가더라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가 한결 용이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유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만, 이거 내가 사서 가지고 있다가 1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 차익이 얼마나 생길까? 그 수익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재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화나.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보통 하죠. 자동차를 살 때 그 자동차의 브랜드에 따라서 나중에 중고로 내놓았을 때 어떤 게 가격이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한번 가격을 측정해 볼까요? 자동차 만드는데 비용 얼마나 들어갔을까? 따지는 거죠. 이 자동차가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나중에 이 자동차 팔아먹으면 중고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까? 자, 자동차도 수익이 생깁니까? 당연히 생기죠. 자동차가 없어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함이 자가를 이용하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만큼의 수익은 편익은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 이걸 비용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나 거래되고 있을까? 시장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익은 얼마지? 수익성입니다. 자, 요 세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시작. 이걸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치의 삼면성.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학자는 마샬이라는 학자입니다. 마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수요 공급할 때 마르크스 사진 보여드렸죠. 한계 효용 학파 나왔죠. 그 다음에 마샬 나왔던 기억납니까? 냉철한 이성, 따뜻한 가슴 이 얘기를 하셨던 분요. 자,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가치의 삼면성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까? 원가 방식.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 방식. 시장에서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상부동산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 방식.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 방식.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까? 수익 방식. 그럼 지금 세 가지 방식이 나왔었죠. 차례대로 말해보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그걸 3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요. 다음 중 가치의 삼면성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 찾아라.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이제는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니까. 대신에 지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블랭크에서 블랭크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고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자, 비용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투입된 비용이 1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1억짜리입니다. 투입된 비용이 10억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10억짜리입니다. 그럼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가 방식.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습니까? 그래서 비용성과 연결되는 방식이 원가 방식이라는 것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장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시장성. 그게는 비교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대상부동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부동산을 막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대상부동산을 분석해 너 비용 얼마 더 갔니? 너 인건비 얼마나 더 갔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시장에서 대상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부동산을 선택하는 거죠. 사례부동산. 너 얼마니? 그럼 나도 그 정도는 하겠구나. 사례와 대상을 비교해서 가격을 구한다고 해서 비교 방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임대료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중에서 임대인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 어떻게 구하십니까? 정말 따지십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출을 받았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고 다 따지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옆집이 10만 원 받나도 10만 원 받고 옆집이 100만 원 받나도 1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그게 비교 방식이죠. 자, 세 번째.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까? 여기에 이제 근거를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수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3방식의 종류가 딱 결정됐네요. 어떻게 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우리 왕초보 과정에서는 더 이상 내용은 안 들어갈게요. 각각의 방식은 또다시 가액을 구하고 임대료 구해서 총 7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그러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말고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3방식 7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유만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이유만. 용어만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개 방식이 나왔죠.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근데 이 각각의 방식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인데 우리 조문에서는 가액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시험에서는 가액이라고 놓으니까 용어는 가액이라고 하시고 그냥 가격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매 방식마다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니까 전체 가지수가 6개가 되죠.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라고 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딱 들어가면 총 몇 개? 7개.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 방식에 속합니다. 전체 7개. 그래서 제목을 3방식 7방법이라 그럽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3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7방법. 그냥 듣는 겁니다. 편안하게. 원가법, 적산법,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렇게 7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 11조에 가면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편안하게 이제 읽어만 보세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겁니다. 블랭크.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블랭크, 블랭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기억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먼저 딱 보시면 우리 조문을 딱 보시면 조문 속에 지금 보시는 이 조문 속에 가치의 삼면성이 어디 보일 거예요. 가치의 삼면성을 찾으세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렇게. 그럼 다시 말하면 11조 1호 이렇게 쭉 차례도 쭉 이렇게 학습 안 할 거라고요. 그럼 답 찾기가 불편해서 안 돼요. 자, 우리가 했던 대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이 뭐였죠? 3방식 계속했었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방금 7방법 하나씩 했던 거 그냥 편안하게 들어봐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거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머릿속에 입력될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 접하는 건 이렇게 뭔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많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가치의 삼명성 3개죠. 3방식 3개죠. 그리고 7방법이랬죠. 총 13개죠. 그럼 블랭크로 놓을 수 있는 게 총 13개라는 겁니다. 13개의 블랭크 중에서 무엇인가를 블랭크 만들어 놓고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정한 내용만 딱 박스에서 블랭크해서 블랭크 안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된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감정평가 첫 만남에서 이제 우리가 용어 정의는 이런 용어들을 좀 구경하자고요. 이런 용어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시험 문제화 시켜서 이제 물어볼 거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비용성부터 가치의 삼면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었죠. 그럼 그거는 이제 쉽게 됐고 3방식이라는 거 찾아보세요. 원가 방식, 비교, 수익 방식 됐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원가 방식은 부동산의 가격을, 그때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 조문은 가액이라고 그랬죠.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과 적산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적산법이라는 것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왜? 싹 바꿔서 나오는 거죠.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그러니까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각각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오늘은 암기 안 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보세요.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다시 읽어볼게요.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임대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자,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 자, 이번 수익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 환원법이다. 수익 방식 중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방법, 가액을 구하는 방법 총 4가지죠. 보시고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3개지요. 3가지. 적산법, 보시고 읽어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시간 지나면 계속 이 부분도 우리가 할 거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될 거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첫 만남이니까 자꾸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어떤 것이든 마음속으로 원가법, 적사법 하는 것보다 툭툭 말로서 내놓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 표를 딱 보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질문 드리면 딱 보고 여러분들 읽으세요. 가치의 삼면성.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다음 감정평가 3방식.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나머지 이제 7방법을 읽어보시는데 이제 좀 구분해서 읽어보자고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 좀 분리시켰어요. 자, 가액 구하는 방법 4개. 자, 보시고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다시 한 번 더요. 가액 구하는 겁니다. 원가법부터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다음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3가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어떤 것은 가격 구하는 거고 어떤 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출제할 때 장난치기 쉽다는 걸 싹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감정평가 1교시에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 2교시에는 이 내용을 다룰 텐데요. 가치 형성.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 가치를 어떻게 구할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